아무리 짧은 코드라도 매일매일 하자 그래서 1300일 정도 했습니다. 쉬는 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술을 거의 끊다시피 했어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고요할 때 코딩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요. 눈도 좀 힘들어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남은 인생 중에서 오늘이 제일 젊어요. 오늘 내가 못하면 내일은 더 힘들어져요. 제가 내놓은 분석 결과를 그래프를 그려서 보거든요. 그때 시간 되게 많이 가요. 이게 대폭 줄었어요. 데이터 분석 같은 거 강의 의뢰가 들어오기도 했었고 전시회에 저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목이 숨은 예술가들인데요. 은행님 나오라는 이름의 그림을 그렸었고 건 다음날 심지어 팔렸어요. 그림이. 네, 안녕하세요. 티나민조 홍재희 기자입니다. 연구원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리십니까? 뭐 누구보다 공부 잘하고 엄청난 분들 떠올리실 텐데 그 엄청난 분들 사이에서도 지금 AI 활용의 톱, 또 AI 활용에 있어서 인플루언서로 지금 불리고 계신 분입니다. 이재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AI를 뭐 연구에 활용하시고 네. 또 활용하는 방법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알려주시고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실제로 본인의 일도 엄청나게 AI한테 맡겨갖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들었어요. 5일 동안 논문 8,700편을 리뷰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그걸 만드셨다고 해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었는데요. 제가 했던 일이 저희 부서가 여러 연구 부서들이랑 같이 해서 AI를 적용을 해서 도와준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배터리 쪽 일을 하다가 뒤쪽에 이제 일이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태양광 쪽 논문 리뷰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해진 거예요.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논문 한 20여 편 읽어서 가야 되는데 이걸 읽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물리적으로 그 당시에. 너무 창피하잖아요. 나는 박사인데. 그래서 절망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읽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번뜩. 왜냐면은 다 글자 속의 정보를 추출해서 옮기는 게 목적인 거고 나보다 컴퓨터가 더 잘하는 일이고 나는 옮기는 통로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스코프스라고 하는 논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API를 연결을 해서 키워드를 넣으면 검색을 해서 초록을 대량으로 받는 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받은 것들을 가지고 주제 분류 같은 거 그리고 같이 등장하는 단어들끼리 해서 연결관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분야의 흐름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걸 5일 동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5일 뒤에 원래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미팅도 오후로 미루고서 오전에 뭐 했냐면은 4일 반 정도 동안에 전반적인 흐름을 찾았는데 읽어서 정리를 할 논문들이 있잖아요. 한 20여 편이 나왔어요. 이것도 만만치는 않은데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를 해서 오전 동안에 20편 정도 짜라락 읽고 정리를 해가지고 PPT를 갖다 붙여서 이제 그날 오후에 리뷰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원래 30편 정도 읽었어야 되는 건데 결국 다 읽으셨네요? 네, 맞아요. 그때 사실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였어요. 30편을 제가 검색해서 골라서 읽어도 저는 불안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만 해도 이제 막 태양광이나 분야를 좀 연구를 시작하던 때였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 논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읽어서 공부를 했을 때 이게 단가? 이거를 정리하는 게 맞나? 이 생각 맨날 있거든요. 30개 해도 구멍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불안했을 텐데 근데 이제 검색어 넣고 10,000편 정도 되잖아요. 쭈루룩 해가지고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빠진 거 별로 없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8,700편이냐면은 스코프스 API 그 쿼터라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받을 수 있는 논문의 양이 1만 편이에요. 중간에 코드 짜다가 에러가 나잖아요. 에러가 나면 그때그때 고치고 다시 받고 하다가 날라간 게 1300편입니다. 그래서 8700편 리뷰를 했어요. 최다로 할 수 있는 한. 그 5일 동안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30편을 진짜 죽을 똥살똥 읽어도 내가 이 판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을 텐데 일단 8700번으로 쫙 한번 리뷰를 해서 내가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넣은 상태다 보니 20편이 읽히기도 잘 읽히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핵심 논문이다라는 자기 확신도 생기고. 그때 20편은 뭐냐면은 제가 그때 하고 있던 연구랑 되게 비슷해서 겹치는 거 아닌가 했던 것들을 골라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 발표를 했을 때 그 분야 전문가분들이 앞에서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뭐가 빠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검색어 자체가 몇 개 안 들어간 게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숫자 거부로 논문을 찾아서 발표를 했었으면은 역시 나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됐었을 텐데 또 하면 되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그런 식으로 좀 연구를 동향을 파악하고 뭔가 흐름을 찾아보고
여기서 뭔가 최근에 어떤 주제들이 많이 되고 있고 어떤 기술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거를 해봐도 재미있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똑똑해지는 게 가능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MVP면은 개발자였구나. 또 아까 방금 전에 AI랑 데이터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셨으니까 아, AI 전문가이자 개발자였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연구원님의 이력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상당히 또 재밌잖아요. 네. 원래 AI 전공이셨던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코딩을 잘 모르는 상태로 박사까지 받았어요. 대학교 학부 때 C 언어를 배우는데 1학년 때 그 당시 제 마인드는 프로그램들 잘 나와 있는데 내가 코딩할 일이 뭐가 있겠어? 라는 마인드였고요. 주위에서 좀 원래는 배우세요? 원래 전공 필수예요. 그래서 전공 필수라서 안 배울 수가 없는 과목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9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또 수업 안 들어가고 놀러 가고 좀 약간 그랬기도 했었고요. 그랬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박사까지 받고 박사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 있긴 했는데 남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돌려서 결과를 내는 데 집중을 했지 코딩을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박사학위를 받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엔나 공대라는 데서 두 번째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때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얻은 다음에 이걸 통계 분석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데이터 처리를 하다가 밤을 샌 겁니다. 근데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 코딩 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그 당시에 제 친구 중에 코딩 잘한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나 코딩 좀 해야 되는데 나 뭐부터 하면 될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2008년도였어요. 그때가 파이썬이라고 있어. 요즘에 새로 나왔는데 한번 볼래 하면서 그 for 문이라고 있어요. 반복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C 언어랑 파이썬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간단하고 정말 좋다. 나 이거 배울래 했더니 사이트 몇 개 알려주고 그때는 파이썬 초창기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구글링 통해서 배웠고요. 책도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었고 얼마나 초창기였냐면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남들이 쓰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설치하는 그 PIP라고 있습니다. 그게 없던 때였어요. 나중에 삼성전자에 들어갔는데 반도체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도 좀 다른 종류긴 하지만 공정 시뮬레이션을 하고 데이터를 그림을 그리는데 오리진이라는 툴을 썼었는데 삼성전자에 갔더니 못 쓰는 거예요. 라이센스 비가 비싸서 엑셀로 그리래요. 근데 엑셀은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파이썬 할 줄 아니까 이걸로 해보자 하면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림들을 그려냈고요. 그러니까 오리진이라는 애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내가 엑셀로는 못할 것 같으니 오리진 비스무리한 거 그냥 내가 만들면 되겠네라고 만드신 거네요. 오리진에서 나오는 그림 같은 거를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부터 이제 그래프 그린 쪽으로 좀 이렇게 했었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AI는 아니었고요. 그냥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만든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이제 알파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16년도에. 저희 파트원들이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15년도에 몇 달 전이에요. 자체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머신러닝이라는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허락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때 머신러닝 이름만 들어보고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허락을 해줬었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알파고가 터진 다음에 16년도 말에 그때 전자전체에서 일종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경진대회 같은 걸 했었어요. 5목 말고 6목이라고 있습니다. 6개를 한 줄로 놓는 게임인데 한 번에 돌을 2개씩 놓고 막 이래서 오목에서 하다 보면 각지 3, 막 나오잖아. 우연이 나오잖아요. 이런 운이 많이 배제된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승을 해버렸어요. 이 친구들이. 소프트웨어 연구소 다 물리치고 1회 대회를 우승을 했어요. 그분들은 예전처럼 날코딩으로 만들었던 분이고 다른 연구원들은 이분들은 머신러닝으로 만든 거고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머신러닝 했을 거예요. 알파고 나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좀 더 잘했을 거고 또 능력도 있었고요. 이분들이 우승해서 축하해 하고 있었고 그 이듬해 17년도에 이분들을 중심으로 파트를 만들었습니다. AI 파트를. 저희 팀 내에서. 그리고 파트장을 저한테 시키셨어요. 연차도 그때 수석 1년차였고 그 당시 이제 그룹장님이랑 코드도 잘 맞았고 그리고 이분들이랑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사를 했어요. 저 AI 하나도 모릅니다. 2번 고사했는데 그때 그 그룹장님 말씀이 야 너 빨리 배우잖아. 그냥 네가 배워서 해 라고 하셔가지고 3번째 받아서 했고요. 그렇게 해서 AI를 관리자로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코세라에 있는 앤드류온 교수님 강의 보고 유튜브에 올라오던 그때 김성훈 교수님 지금은 업스테이지 하시는 그분 강의 보고 아마 그 시대에 공부하신 분들 다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게요. 지금 많은 리더분들께서 나는 AI를 잘 모르고 챗GPT만 좀 써봤는데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거나 AI로 뭔가 우리 제품을 지금 바꿔야 되는 시기에 그런
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란 말이죠.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따라가는 입장이었죠. 파트원들이 더 잘 알고. 그래서 주간 회의 때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그래도 파트원들께서 사실 저를 업고 갔어요. 그분들한테 많이 의지해서 갔고,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는 조금 감은 잡았는데, 아, 이거 하려면 실무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리더로서 결격이 되겠다. 왜냐면은 뭐 개발 일정도 제가 못 잡는 상황에서 업무를 푸시할 수도 없고 기획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실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이직까지 해야겠다는 결정까지 했었죠, 그때. 저는 또 성장을 해야 되니까 실무를 할 수 있는 에너지연에 이제 선임연구원으로 다시 입사를 해가지고 열심히 코딩을 했어요. 이쪽에서는 그러면 AI랑 관련된 일을 하는 걸로 오신 거네요. 처음에도 이제 분위기 파악하고 뭐 미팅 다니다가 내용은 좀 알겠는데 제가 코딩이 느리니까 뭐 이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게 이제 1년 반쯤 지나서였는데 코딩을 진짜 매일 해야겠다. 그래서 일일 커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GitHub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코딩해서 올리면은 거기에 초록색으로 네모가 약간 채워져요. 그것도 잔디 씹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하나씩 심어보자. 아무리 짧은 코드라도 뭐 그래프 그냥 줄 하나 그리는 거라도 매일매일 하자 그래서 19년 여름, 가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1300일 정도 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실장이 되고서 얼마 뒤니까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할 때까지 쭉 이어서 했어요. 총 4년 가까이 하신 거네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커밋이라는 게 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코딩해갖고 뭔가 올리는 그런 마지막에 행위 같은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제 커밋이라는 게 보통 많이 문서 작업한 다음에 컨트롤 S 하면 저장이 되잖아요. 서버에 저장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어떤 작업을 했어 라고 하는 코멘트를 달아서 올리는 거를 커밋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제 이거를 1300일 동안 매일 한 거죠. 예. 쉬는 날 없이. 예, 쉬는 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말에 좀 쉬면은 흐름이 깨져요, 오히려. 주말, 휴일 이런 거 안 쉬고 그냥 꾸준히 해야 되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술을 거의 끊다시피 했어요. 그때 저희 아이들도 어리긴 했었지만 그래서 육아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술을 먹으면 술 먹는 시간이 날아가고요. 과음이라도 하면 다음날 술 깨는 시간까지 날아갑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로스가 커요. 그러면은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연구원 저를 뵌 분들은 제가 술을 못 먹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원래는 되게 잘 드십니까? 되기까지는 아니지만 술자리에서 빠지진 않는데 예, 그때는 한 몇 년 동안 안 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국회 보좌관 하시던 분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도 매일같이 3-4시간씩 공부를 하셨다고 하면서 그분은 한 이제 2년 좀 안 됐는데 매일 새벽에 5시인가에 일어나서 항상 한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술을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되려면 술을 끊어야 되는군요. 저도 그때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그때 새벽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녁은 하루 끝나니까 지치기도 하고 갑자기 전화 와서 오늘까지 뭐 해달라 이런 것도 있으면 또 못 하잖아요. 방해 안 받는 시간 새벽이니까 한 또 10시, 11시 그때 자요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밤 사이에 소동 같은 것도 없는 거고 새벽에 깨서 고요할 때 코딩하고 뭐 이제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1300일 커밋을 시작하셨을 때쯤이 대충 그때 40대가 된 상태셨나요? 네, 정확히 기억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날부터 정확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시작을 했고요. 제가 79년생이니까 만으로 40세였네요. 네. 신기한 게 지금 요런 비슷한 이야기 들을 때 대부분 40대에 시작을 하셨어요. 이미 눈이 좀 침침해지려고 할 때 이제 나는 아유 그만 배워 머리 아파 라고 할 그때쯤부터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역사책 읽는 것도 아니고 못하던 코딩을 시작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올려놓으신다는 거는 정말 저도 지금 머리에 이제 한 대를 맞은 것 같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감명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눈이 침침해진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요. 눈도 좀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멀리 있는 거 갑자기 안 보이고 막 그러거든. 작은 글자 안 보이고. 근데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시간이 내 편이 아니에요. 근데 남은 인생 중에서 오늘이 제일 젊어요. 오늘 내가 못하면 내일은 더 힘들어져요. 오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당장 오늘부터 이제 하나하나 했었죠. 그럼 이게 내가 쌓아가는데 투자하는 시간과 내 노력이 있는데 그만큼 저한테 보상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AI 관련해서 이제 뭐 강연도 나가시고 그다음에 이제는 관련 일로도 정말 AI 덕분에 점프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지만 그거는
배우기 시작한 초기에는 좀 나중 일이라서 그려지지 않았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내 업무가 이 덕분에 조금 더 쉬워지거나 좀 자동화가 되거나 하는 그런 뭔가 효능감을 보셨었습니까? 특히 머신러닝이든 뭘 하든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제가 내놓은 분석 결과를 그래프를 그려서 보거든요. 그때 시간 되게 많이 가요. 이게 대폭 줄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똑같은 데이터를 주면 남들보다 좀 예쁘게 그릴 자신 같은 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 같은 거 올리다 보면 또 이제 반응도 오고 하니까 기분도 좋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데이터 분석 같은 거 강의 의뢰가 들어오기도 했었고 이게 또 이렇게 또 기회가 생기네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와 저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려는 찰나에 또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일로만 쓰고 이러면은 너무 정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취미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활용을 충분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가 조금 자신이 있었던 그 그림 그거를 전시회도 하신다면서요. 예, 작년에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면지 구석에다 낙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일하다가 조금 약간 머리 좀 식히자 할 때 그냥 이제 제 심경 같은 거 뭐 일에만 놀리고 있다 그러면은 대학원생 때 머리 떡 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저 자신을 그려놓고서 약간 위안받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네요. 예,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의 단점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달리2가 나왔어, 22년도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조악한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전 틈만 나면은 이제 가서 그림을 이제 그리고 놀이를 하다가 달리3 나오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면서 점점 쓸만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스테이블 디퓨전, 미디전이 다 같이 공진화를 쫙 하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AI를 쓰기 시작한 부류가 있고 또 원래 AI 쪽을 하시던 분인데 그림도 되네 해서 그림을 분들이 있고 이분들끼리 모여서 우리 한번 모여서 전시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했던 자리가 작년 1월 달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표를 하고 나오는데 그 객석에 계시던 분 한 분이 저도 비슷한 취미 있다면서 명함을 주시는 변호사님이세요. 김현장 변호사님께서 또 놀랬는데 그러고서 이제 밤에 집에 와서 명함을 입력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카톡이 프사가 뜨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시회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반가웠다고 인사드렸는데 혹시 여쭤봤더니 이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인데 서울대 동창회에서 하는 전시회에 저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서울대 미래동창회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제목이 숨은 예술가들인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미대 동창회가 전시회를 하는데 전제 조건이 미대를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작품을 걸었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식 그 갤러리 같은데 거는 한전아트센터에서 했었거든요. 앞에서는 이제 우리끼리 한번 모여서 해보자 했던 거고 정식으로 거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때 건 거는 직접 그리신 게 아니고 AI로. 네. 그래서 거기다가 써놨어요. 챗GPT라고 써놨었어요. 그때도. 달리3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은행님 나오라는 이름의 그림을 그렸었고 건 다음날 심지어 팔렸어요. 그림이. 진짜요? 네. 사실 그 전 대전에 있었고 서울이니까 가보고 싶은데 못 가보니까 아쉽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일하고 있다가 눈도 아프고 아까 그래서 잠깐 눈 이러고 쉬고 있으면 전화가 왔어요. 그림이 팔렸으니까 그 진품 보증서를 쓰러 와야 된다. 사실 가족한테 그때까지 이야기 안 했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서프라이즈 나 이런 거 했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야기 받게 된 거죠. 우리 서울 가야 돼. 그래서 내 그림이 팔렸어.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렸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실직고 하고 네 그랬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취미시지만 이것도 사실은 AI고 뭐 뭔가 프롬프팅을 하는 거잖아요. 또 AI 공부하시고 활용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좀 되겠네요.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림을 프롬프트로 넣는다는 거는 시각적인 정보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귀여운 고양이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귀여운 고양이라고 하는 거에 사실은 시각적인 정보는 없어요. 귀여운 게 어떻게 귀여운 건지, 고양이가 있을 때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그림을 그리던 습성이 있으니까 펜을 옮기기 전에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 이걸 옮기는 거거든요.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장면들이 말로 써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거랑. 소설을 읽으면 장면 떠오르는 것처럼 장면 떠올릴 수 있는 말을 넣습니다, 이렇게. 화면의 주인공들을 먼저 얘기를 해요, 두 가지식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클림트의 키스라는 이제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요걸 이제 패러디를 해서
두 연인이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남자는 사각형 패턴된 옷을 입고 있고 약간 이제 근육질의 억센 곱슬머리고 여자는 동그라미로 패턴된 옷을 입고 있고 피부도 하얗고 볼도 약간 홍조를 띠고 있고 이렇게 대비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자세는 어떻고 머리카락은 곱슬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한 손으로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고 꽃밭 위에 있고 꽃은 어떤 색이고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를 짜라락 넣어요. 그러고서 그림이 나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랑 달라요. 그러면 고쳐요. 왜냐면은 저는 그림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리는 거랑 사실상 똑같은 거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반적인 회화 작업이랑 도구만 달라졌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고치는 거죠. 근데 고치다 보면은 정확하게 제가 딱 떠올린 그림은 안 나오는데 그 근처 비슷한 어딘가를 맴돌아요. 계속 프롬프트 고칠 때마다. 그럼 저도 이제 느끼는 거죠. 아, 이게 현재 AI의 한계점인가 보다. 어떤 동작은 표현이 안 되는구나. 어떤 모습은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알게 되기도 하고 뭐는 되는구나 알게 되기도 하고 버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테스트를 해보기도 합니다. 이거 되나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서 얘가 더 좋아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나노바나나 나왔을 때도 많이 느꼈고 그 전에 GPT-4o 나왔을 때 오픈 AI 이미지 제너레이터 나왔을 때 많이 느꼈고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좀 어설프게 설명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공계의 본능이 발휘돼서 그거 아닙니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그림 그리실 때 프롬프트가 꽤 길겠네요. 많이 길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GPT 같은 데 입력하다 보면은 엔터 눌렀을 때 보이는 상자가 있잖아요. 길이가 이 정도 박스로 보일 만큼 좀 길게 넣는 편입니다. 또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제가 머릿속에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기도 해요. 이제 그러면은 저는 되게 반갑기도 하면서 얘 좀 봐라?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한테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라고 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거를 가지고 올 때 기쁘고 신기한 느낌이 있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두 가지예요. 달리2처럼 좀 약간 조악할 때는 아 이거 아니잖아 이랬었는데 지금은 요거는 받아들일만 하다. 그래서 점점 이제 협업 모드로 가는 느낌이 좀 나요. 내가 그리려고 했던 상상도 조금 더 발전될 수 있겠네요. 그 덕분에.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제 제가 요즘에 종종 하는 게 명화들 있잖아요. 옛날 유명한 그림들. 그런 거에다가 스마트폰을 들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생활상을 녹이는 일들을 하거든요. 드가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발레 교습소 같은 데서 발레복을 입은 발레리나 소녀와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분이 지루하게 내 차례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는 따분한 표정인데 요즘 같으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두 개를 딱 두 사람 들려줬어요. 근데 원작에서는 이게 구도가 뒤틀려 있어요. 약간 사선으로 보는 게 돼 있는데 프롬프트를 그렇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 정면샷을 찍었는데 이게 느낌이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더 두 사람의 단절된 공간이 보이고 두 사람이 딴 데 안 보고 이거에 보고 있는 게 정면 보이니까 더 와닿고 그래서 그건 제가 굳이 수정을 하지 않고 억셉을 했어요.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게 코딩에서 과학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랑은 다른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걸로 묘사를 잘 해서 컴퓨터가 알아듣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면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나 아니면은 다른 AI로 뭐 프롬프팅으로 다른 걸 하실 때나 비슷한 능력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논문을 쓰던 아니면 자료를 조사를 시키던 그 필드의 전문가가 하는 방식을 옮겨가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필드 전문가가 한다는 거는 인류 역사를 거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진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라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강의할 때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 다 필요 없고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똑바로 일 잘 시키는 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 차라리 이걸 봐라. 다 나와 있다 여기에. 먼저 이 일을 왜 하는지 알려줘야 되고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줘야 되고 그 서식 결과 정리 어떻게 하라고 줘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 모르면 모른다고 해. 괜히 엄마짓 하지 말고. 사실 이게 환각을 줄이는 가장 가성비 좋은 프롬프트거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 이게. 이런 식으로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지시하는 것들을 프롬프트로 넣으면은 잘 돌아가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 회사의 그 리더분들, 보직자분들 많이 있으신데 연배들도 좀 40대 이상이시고 갑자기 AI를 배우란 말이야? 나보고 어떻게 막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하시는 걸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 AI의 존재는 나의 또 하나의 부하 직원인 거고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할 때 하는 거를
그대로 하면 웬만하면 일 잘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기계적으로 어디서 뭐뭐로서를 쓰면 좋다더라 뭐 이런 외워서 하시면은 이제 본질을 놓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질은 사람한테 잘 시키는 사람은 AI한테도 정확하게 잘 시킬 수 있다. 네. 그러려면 메타인지가 좀 돼야 되긴 하겠네요. 네, 내가 사람한테 잘 시키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가 후배들이 너무 능력이 좋아서 대충 시켜도 잘 갖고 오는 사람인지. 네, 그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꼭 자기가 모델이 아니어도 돼요. 네. 옆에 어디 부장님 뭐 잘하시더라. 그분 어떻게 하시지 하면서 따라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코딩은 아무튼 공부하신 게 1300일 동안 진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술도 끊으시고 하시면서 이제 코딩계에 정말 인정을 받는 레벨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MVP까지 하셨는데 AI를 익히는 거는 코딩과 또 완전히 일치하진 않잖아요. 네. 코딩을 잘하시는 분들도 AI 지금 다 배우고 계시고 그럼 또 AI를 잘 쓰려고 하는 공부들 이런 거들은 좀 어떻게 하셨어요? AI를 잘 쓴다는 게 좀 약간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어느새 전통의 AI라니 붙었는데 데이터 학습시켜서 내가 모델을 만드는 게 있잖아요. 뭐 딥러닝도 마찬가지지만 뭐 트리 모델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생성 AI를 쓰는 것도 있고. 근데 과거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는 저는 그때 정했어요. 이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모델을 짜는 코드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하면은 제가 속한 기관에서 저한테 기대하는 바도 이건 아니고 제가 바라는 건 이걸 잘 써서 좋은 걸 빼내는 거고 그러려면 모델은 여러 가지 중에서 적합한 거를 가지고 오는 역량을 키우고 포인트는 데이터다. 왜냐면 모델은 어차피 다 공개돼 있으니까 다 그냥 마트에서 사오는 거랑 똑같은데 데이터는 정말 나만의 독창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검수라던가 데이터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아웃라이어 날리는 거라든가 뭔가 분포를 보면서 이상을 찾는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에너지원에서 했던 일들이 이쪽에 많이 포커싱 돼 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둘 다 하라고 했으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성 AI 나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헌 데이터 뭐 하고 텍스트 데이터 하는 거는 API를 갖다 썼어요. 뒤쪽에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싱을 했어요. 생성 AI 나온 다음부터는 정말 한 달에 한 뭐 3만 원 돈 내면은 최정상급 비서가 달라붙는 거잖아요. 이제 3만 원이라는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얘가 뭘 잘하나. 그리고 처음부터 환각 얘기가 불거졌잖아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많이 예민해요. 환각을 어떻게 하면은 억제를 할 수 있나, 피할 수 있나, 발생한 환각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 이런 쪽으로 많이 봤어요. 특히 주변에 알려드릴 때 생성 AI 같은 경우는 이거 좋으니까 쓰세요라고 말씀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드려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고 나 그거 필요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업무 플로우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을 받아들이시는 거고 나랑은 좀 관계가 없어 라는 분들이 안 받으시는 거니까는 이거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두가 다 잘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번역이라든가 요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뭐 굳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쓰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약간 말려야 돼요. 이거 할 때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특히 예를 들어서 최악의 프롬프트가 논문 넣고 보고서 넣고 요약해줘입니다. 왜요? 그렇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가장 많이 하는데 최악이에요. 엄청 틀려요. 특히 보고서 같은 것 중에 그냥 이제 말로 논리가 전기되어 있는 좀 그나마 양호한 편인데 숫자들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몇 %라든가 뭐 몇 점 몇이라든가 이걸 요약시키면 다 틀립니다. 요새도요? 제가 GPT 5.1 가지고도 테스트 해봤는데 틀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틀린 거를 보여드려요. 그래서 뭐 경쟁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보고서에서 1.3%로 예상이 된다라고 써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1.2%라고 써요. 사소한 걸 수도 있겠지만 사소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어 금리를 0.1% 틀렸다고 하면은 그리고 저번에 최근에는 한번 테스트 그때 5 나온 다음에 테스트 본 게 산자부 산하의 연구소 나온 걸 넣어봤는데 신흥국들의 경제 전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은 없고 아세안 국가들 등등 있는데 일부러 요약해줘 했어요. 어느 나라는 얼마, 뭐 인도는 어쩌고, 뭐 베트남 어쩐데 거기다 한국은 어쩌고 했어요. 한국 없습니다. 보고서에 없는데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못 찾아요. 왜 못 찾냐면은 요약을 시킬 때 원문을 안 읽으려고 요약을 시켜요. 비교를 아무도 안 해봐요. 그러니까 못 찾아요. 그러다가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요약하지 마시고 하려면 발췌를 하라고 하죠. 요약과 발췌의 차이가 뭐냐면은 요약은 난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찾게 가져와.
라는 거고 발췌는 일단 훑어봐야 돼. 대충 목차라도 봐야 돼요. 나 어디에 뭐 있는지 아니까 그거 가지고 와. 정확히 찝습니다. 이제 그럼 저는 이게 압수수색 한다고 말을 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환각이 많이 줄어요. 근데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챙겨보긴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고도 또 이제 나온 거 비교 한번 해보고 이제 컨트롤 F 한번 찾아서 비교해보고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노트북 LM도 마찬가지고 사이스페이스를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온 거 옆에 링크 달려가지고 클릭하면 원문 보이게 되잖아요. 이런 도구들 쓰면 많이 편하죠. 검증한 작업이. 그래서 이제 GPT 제미나이 쓰기보다 이제 노트북 LM이나 사이스페이스나 뭐 이런 도구를 쓰라고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렇게 발췌를 시키고 내가 출처를 일일이 확인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빨라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냥 요약에 던지면은 한 100배 빨라진다고 치면은 한 10배만 느리게 하자. 그러니까는 10배 정도만 빠르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에서 1 되는 거를 9를 늦춰라. 이 9는 검증하는 데 써라. 왜냐면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딥리서치 같은 경우에 레퍼런스를 한 몇십 개 달고 오잖아요. 보고서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절대 그대로 얻어 안 써요. 보고서들 그러니까 쭉 읽으면서 이것도 쓸만한 말이 있다. 내가 인용하고 싶은 말이 있다. 뭐 클릭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링크에 가서 첫 번째 이 링크가 열리나 안 열리는 거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있나. 이 말이 있을 때 여기서 쓴 맥락이 이게 맞나. 요것들 보고서 그러면은 확인. 요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요걸로 이제 재조합을 해서 쓰고 이 레퍼런스들을 대상으로 이제 2차 뭐 논문이다 PDF를 다운받아서 이 PDF를 이제 사이스페이스나 노트북에 넣고 다시 쭉 보면서 다시 보죠. 여기 이 과정이 100에서 1이 아니라 10이 되는 그 과정이 이겁니다. 뭐 어디 뭐 좋은 거 있다고 웹페이지 링크를 그냥 여기다 소스로 넣지 마시고 왜냐면 넣을 수는 있거든요. 그냥 논문 같은 경우도 넣을 수도 있고 유튜브도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앉고 싶다고 해서 앉으면 다 눕고 싶어요. 소스를 훑어보지도 않고 막 모읍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이상한 말이 담겨 있는지 모르고 넣어요. 한 번씩은 훑어보고 넣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요새 플러그인으로 노트북 LM에 바로 넣을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열고 바로 넣지 말고 쑥 한번 훑어본 다음에 이거 괜찮네 하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해보시라. 맞아요. 네. 특히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링크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갑자기. 수정을 할 수도 있죠. 내가 봤을 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웹페이지도 PDF로 출력 버튼 눌러서 그걸 넣어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링크 그냥 넣으면은 얘가 중간에 있는 중요한 정보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사이드에 있는 막 쓸데없는 정보까지 같이 갖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문만 인쇄 옵션들이 있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광고 다 빼고 이제 앞에 뒤에 뭐 기사 링크 빼고 그거만 딱 해가지고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아냐면 대여봐서 알거든요. 몇 번 해봤다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엄한 게 걸려 있거나 옆에 있는 기사를 가지고 오거나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정확성의 끝판왕이 아닐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업데이트 됐던 노트북 LM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거는 대체 어떻게 따라가십니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어지럽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이제 하는 게 밤사이에 뭐가 올라왔나 이걸로 이제 비몽사몽을 보면서 시작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날 강의 있다 그러면 이제 새벽에 깨서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구글이 뭐 내놨다, MS가 내놨다, 오픈라인을 이제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근데 실컷 설명했는데 갑자기 손 들고 오늘 5.1 나왔는데요?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리 해도 제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 제 SNS에 나오면 분석을 빨리빨리 또 올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것도 진짜 잘 아시는 분들이 논문이든 어느 나라의 정책이든 무슨 뭐 어떤 모델이 업데이트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내가 써봤는데 이거 얘네가 한 말이 다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사용기를 올려주는 분도 있으시고요. 이런 분들의 경험담 위주로 믿고 갑니다. 왜냐면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 요즘에 과적 업데이트 말도 하고 써보니까 다른 말도 많이 하고 경험만큼 믿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옛날식으로 회귀하는 것도 같은데 추천제인 거죠. 나 이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을 믿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세 많이 지고 있는 분들이 애트리의 전종홍 박사님 같은 분들 신세 많이 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네소스의 김태형 대표님 같은 분들 정말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AI 프렌즈라고 아까 언급해 주셨었던 여기에 이제 이사로 일하고 계시는 이 학회도
지금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 같은 거 주고 받으시는 학회인 거죠. 맞아요. 그 AI 프렌즈는 대전 지역의 출연연 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요. 2018년 그쯤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AI 하고 싶고 근데 각자 자기 기관에는 몇 사람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모여서 얘기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졌고 여기에 카이스트 교수님들, 학생들 그리고 또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 교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모여서 지금은 한 1,000몇백 명 정도 큰 규모가 되어 있고요. 자발적으로 정보를 나누고 서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일단은 AI를 어떻게 하면은 연구 분야에서 잘 쓸 수 있을까? 또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잘 쓸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고요.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